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애 딸린 29살 이혼녀가 되겠네요. 최근 아이 아빠의 바람을 알고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놈의 법이 뭔지 만나서 화 한 번 낼 수 없고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이라더군요. 나는 남편을 잃고 내 딸은 아빠를 잃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졌는데 두 년놈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답답한 마음 풀어보고 위로도 받고 싶고 함께 두 년놈들 저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제가 21살 때 만나서 벌써 29살이네요. 신랑은 23살 때 만나서 31살입니다. 처음 만날 때 저는 S통신사 대리점 직원이었고 함께 개인 가게를 차리겠다고 신랑은 L통신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해서 둘이 열심히 배워서 개인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1개에서 2개, 또 3개. 원래 전상 직원이었던 저는 개통, 정산, 사무 업무를, 신랑은 판매,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통신사 영업정지에 단통법에 힘든 시기가 왔고 신랑은 친구가 하던 사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출근하며 격리, 회계, 총무, 입주자 카페 홍보 일을 신랑은 줄눈 시공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했고 임신 7개월까지 신랑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6개월 만에 딸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갓 돌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신랑 일을 돕겠다고 또 함께 일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함께하며 고생하며 일구어가는 기쁨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세 식구 함께 할 미래가 너무 아름다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최근에는 친구와 함께 하던 사업도 인수하고 나름 외제차도 타고 다니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초쯤 좋은 기회가 생겼다며 동생에게 사업을 넘겨주고 개발 사업으로 법인을 차렸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돕는다고 함께 출근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군요. 4월 좀 지나서부터는 본인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애쓰고 있다며 매번 출장에 외박에 접대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5월이 지나니 1일 2주에 한두 번도 겨우 집에 들어오기 힘들더군요. 매번 무슨 미팅, 무슨 출장, 전에는 항상 모든 일에 함께 상의하던 사람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계속되는 독박 육아에 잔소리도 많이 했고 당연히 부부간의 다툼도 많아졌고 언쟁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하느라 그렇다고 하더군요. 네, 또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어떤 여자에게 새벽에 온 인스타 메시지에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잘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푸는 거 귀찮다고 안 잠그는 사람이 패턴이 잠겨 있더군요. 여자는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하죠. 본능적인 촉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패턴을 풀려고 했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리더군요. 몇 시간을 붙잡고 씨름했더니 자꾸 몇 분 뒤, 몇 시간 뒤에 시도하라고 해서 포기하고 혹시 차에 뭐가 있을까 하고 차에 내려갔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냥 차가 참 깨끗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나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짝거리는 블랙박스 불빛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려니 실시간은 너무 많아서 이벤트라고 급커브나 방지턱 넘을 때 충격으로 인식하고 찍히는 영상을 20개 정도 봤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와 부산 놀러가는 중에 찍힌 거, 울산 오는 길에 찍힌 거, 그리고 그 여자 내려주고 천연덕스럽게 저한테 전화해서 거짓말하는 거 등 둘이 여보 자기 첫사랑하며 통화하는 거 등 많은 것들이 찍혀있더군요. 하필 그날이 월 초더군요. 신랑은 지사장 미팅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접대한다고 통장에서 90만 원을 찾아서 그 여자를 태우고 부산 가서 좋은 거 먹고 히히 낙락거리고 좋은 호텔 잡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저는 마감해야 하는데 애가 안 자서 새벽에 겨우 재우고 4시까지 마감한 날이더군요. 다음날 낮에 울산 와서 그 여자랑 점심 먹고 내려주고 저한테 전화해서 어제 접대 잘하고 지사 미팅 이제 끝났다고 밥 챙겨 먹었냐고 하던 영상을 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할 때 타지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여자 집에서 두 집 살림을 하다시피 했네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이도 신랑 보고 키우고 알아서 다 하라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저는 애 때문이라도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 잘못했다 하더군요. 겨우 하루 고해성사에 풀릴 일은 없었고 싫다고 정리하자 했더니 나가서 며칠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 여자가 제 딸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러고선 친정 오빠랑 상의하기 위해 며칠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 없는 며칠 동안 우리 딸을 그 여자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였더군요. 신랑이 출근하고 그 여자가 애 잘 있다고 보여주려고 제 딸 패드로 찍은 동영상을 우연히 보고 알았습니다. 동영상에서 자기 보고 엄마라 칭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걸 보니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내 새끼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딸만 보고 참고 살아야지 하고 신랑한테 정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 용서 안 되니까 그 여자 정보 들고 들어오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었는지 정리했다며 들어왔더군요. 전화번호 주고 분 풀리는 대로 알아서 하라며 카톡이나 정보는 다 지웠는데 내가 원한다니 의외로 순순히 복구하라며 패턴 풀어서 폰을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복구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도 들었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여자가 하는 일로 건전바에서 일을 하니 마니 2차 나가는 거 아니니 채무 정리는 어떻게 하니 둘이 싸우고 들어왔더군요. 신랑이 미쳐서 돈도 퍼다가 줬더군요. 들어보니 상간녀가 82년생이랍니다. 신랑은 엄마 같은 여자가 필요했는지 나이도 많더군요. 저랑 빨리 서류 정리하고 낮에는 플로리스트, 밤에는 술집에서 일하는 상간녀랑 둘이 살림 차릴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들뜬 통화 녹음도 듣고 프로포즈 검색한 것도 다 봤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소리 한번 지르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뭐 싸웠든 뭐든 정리했다니 믿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아빠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힘들겠지만 내가 참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업무폰으로 30개가 넘는 카톡이 왔습니다. 신랑은 핸드폰이 2개입니다. 하나는 개인폰, 하나는 업무폰. 제가 개인폰은 봤는데 업무폰은 안 봤습니다. 카톡이 많이 오니까 이상하게 보고 싶어서 열어봤더니 그 여자가 술 먹고 징징대는 톡이었습니다. 뭐 헤어지자 했지만 그 여자는 정리가 안 돼서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업무폰에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신랑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싸우고 들어와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그 여자를 김 사장이라 저장해놓고 연락하며 저를 또 한 번 속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신랑한테 폰 던져주며 나보다 그 여자랑 화해하는 게 빠를 것 같으니 화해하러 가랬습니다. 몇 번 물어보고 재차 확인하더니 화해하러 가더군요. 그러고선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이혼하자고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합의서를 보냈네요. 내용은 유책 배우자가 나인지 신랑인지 모를 만큼 어이가 없더군요. 당연히 안 써줬습니다. 소송하면 채무도 공동부담이라며 협박하던 이 남자. 양육비는 판결 나기 전에 안 준다지만 유리한 합의서 안 쓰고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 이혼하는 거 잘하는 거 맞죠? 세상이 바라볼 저와 내 아이를 바라볼 시선도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도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가 도와줘서 어제는 둘이 함께할 보금자리도 계약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와 이사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을 깨트린 두 염놈은 바닥까지 떨어지라고 저주도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2년 전 쓴 글에 많은 분들이 함께 남겨주신 댓글들이 큰 위로가 되고 방안이 되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 어느새 6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아빠란 존재를 잃었지만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떼쓰지도 않고 말 잘 듣는 착한 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게 뭘 아는지 아빠 소리 한 번, 아빠 한 번 찾지를 않네요. 괜히 저 때문에 애어른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많지만 그런 아빠보단 어쩌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위로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4년 동안의 긴 재판이 끝났고 당연히 결과는 귀책 사유가 없으니 제가 승소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에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 미래 양육비 판결문도 받았고요. 제 판결문에는 면접 조항이 없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그 사람과 기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도 판사님께서 면접 조항조차 넣지 않은 채 판결 내려주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 사람이라 어쩌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혹시나 여기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을 알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판결문을 받았으니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잘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판결이 난 3월에 연락해서 돈이 없어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다 했더니 겨우 2달 양육비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엔 연락 두절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판결문만 주면 끝인 줄 알았더라면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 남편은 지금부터 그 사람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상간녀는 헤어졌답니다. 둘이 죽고 못 살아 한 가정을 파탄내고 아내의 자식까지 버리더니 고작 그 정도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같은 계통의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네요. 판결문으로 초본을 확인해보니 그 사람은 이사 후에 주소를 옮기지 않아서 거주지 불명자로 운영하던 법인 회사는 공동대표에서 단일 대표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상간녀는 초본 확인 후 보증금 압류를 주인에게 통보했더니 이미 이사 갔다고 하고 상간녀가 운영하던 꽃집도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고 계약이 만기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어영부영 벌써 시간이 흘러 1년이 다 돼갑니다. 일단 그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제 더 번창해서 인테리어의 주관사까지 하네요. 잘 먹고 잘 사나 봅니다. 최근에 블로그 보니 창업주를 모집한다네요. 나는 지 때문에 진 빚 갚느라 허덕이다 신용 다 터져서 이제는 신용불량자의 워크아웃 사유 만드느라 회사도 그만두고 겨우 승인받아서 8년 동안 빚만 갚아야 하는데 빚 청산하고 나면 저는 40이겠네요. 하소연은 이쯤 해둘게요. 우리나라 법은 판결문만 주면 땡, 받는 건 각자 알아서 받아라 하네요. 양육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곳이 있더군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치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급여 아니면 불가능하다네요.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없다고 죽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참 절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개정한다, 입법부의 신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라고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법안이 마련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그냥 제 작은 희망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연히 오늘 그 사람이 대표자 변경해서 운영 중인 사업체는 주소를 알았습니다. 신문기사나 블로그, 기타 등등 자료들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대표라는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실질 경영자이자 운영인으로 명함은 박이사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좌도 법인 계좌는 4대 보험, 체납으로 압류되어 같이 운영하는 친구와 차명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이 없을까 해서 도움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위로의 말씀도 좋고 채찍의 말씀도 좋고 새로운 방안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 어떤 말이든 저는 용기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씁니다. 원래 와이프가 자기 입장에서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그곳에서 다들 괜찮다고 하길래 저는 도저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곳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여기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앞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으니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제 입장에서 적어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된 평범한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와이프와는 연애를 5년 정도 했어요. 그때도 입술 화장에 집착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입술이 지워지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거울을 꺼내 입술을 발랐고 저와 입맞춤을 한 뒤에도 바로 거울을 꺼내 입술을 발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예쁘게 봤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피부 화장은 안 해도 집에서 입술 화장은 꼭 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이 아니라 틴트라고 입술에 착색되는 화장품을 바릅니다. 자다 깨건 새벽에 들어오건 언제나 입술이 빨간 채로 있습니다. 제가 누나가 2명이라 집에서는 괜찮다. 나는 누나들이 집에서 화장 지운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너 눈썹이 한쪽 없어도 이해할 테니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라. 그리고 입술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쳐지질 않습니다. 24시간 집에서 물을 마실 때도 컵에 립스틱이 다 묻어 있고 손도 항상 화장하면서 묻은 화장품으로 빨갛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립밤 같은 순한 화장품을 사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쓰는 틴트는 독한 게 아니라며 립밤은 자주 지워져서 싫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려 이혼까지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가 졌어요. 아이 낳고도 화장할 시간은 없어도 입술 바를 시간은 있다며 입술이 빨개져서는 아기한테 뽀뽀를 해서 볼에 살짝 묻은 화장품 자국이 안 지워진 적도 있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닦아냈는데도 남아있더라고요. 시댁 가서 잘 때도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들이 왜 립스틱을 안 지우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뭔가 불안해서든 뭐든 약간 강박증 비슷한 정신병 같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주위 사람들도 화장은 안 해도 입술 화장은 한다고 저보고 여자를 모른다고 하는데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괜히 제가 화장까지 참견하는 남자로 보일까봐 익명으로 이곳에 여쭤봅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면 저한테 욕을 해주시고 와이프가 고쳐야 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며칠 전에 신랑이 이곳에 빨간 입술 와이프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랑이 오늘 답변 올라온 거 한번 보라고 링크 보내줘서 읽어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 글을 읽어보시고도 제가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전신과 치료라도 받으러 갈 거예요. 틴트는 중학교 때부터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비싼 걸 못 쓰니까 문방구에서 파는 것도 써보고 에뛰드 이런 중저가만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20대부터는 입술색도 없어지고 틴트가 없으면 어딜 못 가겠더라고요. 리플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남기셨는데 저도 틴트 안 가져나가면 밖에서 살 정도로 틴트에 집착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는 남편이 썼듯이 남편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발랐어요. 긴 연애 동안에도 권태기 한 번 없었고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항상 예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바른다는 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일 때만 그랬고요. 대놓고 바른 것도 아니고 고개를 뒤로 돌리고 바르거나 했습니다. 틴트 못 바를 때는 입술을 깨문다든지 입을 손으로 가린다든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신랑이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는 곳과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따라서 신혼집 먹고 이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문직이라서 이사하고 나서 천천히 그쪽에서 일 찾아보자 하고 따라왔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일은 시작도 못하고 그때부터 전업이 되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정도 멀고 하루 종일 신랑만 기다리고 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일이 끝나면 보통 7시에서 8시 정도 되는데 거의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에도 계속 저런 식으로 집에 들어와서 남편만 바라보고 있던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일찍 와줄까 하면서 집에서 꾸미고 있고, 남편이 연애할 때 좋아했던 행동들이나 입술색을 발라보기도 하고, 집에서 바른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남편은 한 달에 많게는 5번에서 6번 정도 외박을 했어요. 어디서 잠들었다, 어떤 날은 와이셔츠에 긴 머리카락을 붙여오기도 했어요. 가끔 카톡에 친구 목록 새로 고침해보면 2글자로 된 여자 이름, 예를 들면 미나, 뭐 이런 식으로 뜨는 여자들도 있었고, 다음에 보면 목록에 그 여자 이름은 없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남편한테도 집착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회식이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친한 동료 3명이서 먹은 거 계산한 영수증 들켜서 싸운 적도 있네요. 그리고 남편은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신혼 초에 제가 샤워하고 나와서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입술이 왜 이렇게 하얘?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입술이 이상한가? 하고,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게 꼭 내가 못생겨져서 그런 것 같고, 연애 때와 달리 화장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피부 화장까지 하고 있으면 귀찮아서 입술만 바르게 된 거예요. 1년 전쯤부터는 아예 틴트 바르는 것만 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는 임신하고부터 남편이 거부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 볼에 자국 남은 것 때문에 질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뽀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술 잠깐 바르는 사이에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잡다가 볼에 살짝 묻은 거였어요. 저도 놀랐었고, 남편한테 사정을 아무리 설명해도 너 입술 바르다 그런 거잖아, 괜히 나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둘러대지 마 하면서 믿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맘카페에 글 올린 건 맞는데 거기에는 창피해서 그냥 틴트를 심하게 바르는 건가요? 정도로만 썼어요. 남편에 관한 얘기는 일체 쓰지 않았고요. 남편과 틴트 바르는 일로 싸우다 터진 게, 너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 이제 네 친정이 아니라 내가 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정신병원에 전화하면 내 동의 없이는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해서 정말 안 되겠어서 친정 간 적도 있네요. 그리고 그 일은 사과 없이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입술 문신하라는 댓글도 봤어요. 주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 안 가서 입 주위에만 남고 가장자리 부분은 색이 빠지고 얼룩덜룩해서 이상하더라고요.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못했네요. 신랑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정신병이라고 몰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틴트를 안 바르는 것도 싫고요. 남편 출근하고 아기랑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땐 바르지 않고, 남편 퇴근 시간 되면 바릅니다. 이제 제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래도 제가 정신병자인가요? 2번째 추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친구네 집에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디는 원래 제 거라 비밀번호 바꾸고 링크 보라고 남편한테 어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약간 강박증 같은 거 저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가서 상담받으면 기록 남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나중에 그 기록 때문에 제가 불리할까봐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조언해주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후기를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친구에게 털어놨어요. 친구는 댓글 반응과 같은 반응이고요. 그리고 외도 의심은 딱히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하고 있어요. 카드 쓴 내역은 집으로 안 오고 온라인으로 받으니 제가 못 보고, 블랙박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카톡에 2글자 이름 뜨는 건 이름만 뜨고 대화한 기록은 없어요. 이걸 성매매라고 하기엔 증거가 없네요. 그동안 왜 혼자 끙끙 앓았는지 모르겠어요. 장녀라 부모님 실망하실까봐 아직 친정에는 얘기 못하겠어요. 최선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3번째 사연입니다. 내년 결혼 준비하면서 글 많이 읽었는데 제가 글을 다 쓰네요. 아빠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에 아빠, 엄마, 저, 오빠, 새언니, 조카 이렇게 짜장면 배달 시켜 먹는데, 저는 방 안에서 게임하느라 정확한 상황을 잘 몰랐고 아빠가 화내시는 것만 보고 엄마한테 뒤늦게 얘기 들었어요. 배달 음식 오면 신나니까 애들이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아빠도 짜장면이라 신나셔서 같이 현관으로 나가시고 음식 받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조카가 멀뚱, 맛있게 드세요 해도 멀뚱, 가만히 있어서 아빠가 새언니랑 오빠한테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인사하는 거 안 가르치냐고 한마디 하셨는데 새언니가 여러 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배달일 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건데 짜장면 값에 배달 요금도 다 포함되는 거라 별로 고맙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큰아버지가 젊을 때 힘들게 일하셨고 노동운동 하시다가 완전히 무죄 판결 받고 온 가족, 특히 할머니가 엄청 우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냥 안 넘어가겠다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받았어요. 아빠가 돈 좀 벌고 살만하다 싶으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냐. 짜장면 값에 배달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배달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으면 집에서 짜장면 못 먹는 거고 불어터진 짜장면 먹는 거다 하시면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같은 시절에 집 한 칸 못 구해서 난리인데 너희는 결혼하고 시작할 때부터 집이 있으니 좋더냐. 그거 내 집이고 그 집 없었으면 너희는 지금처럼 여유있게 못 살았을 거다. 지금부터 집 가지고 시작해 버는 거에 비해 돈 좀 모으고 통장의 숫자 커지니 사람이 웃음냐 라고 얘기하셨어요.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숨도 못 쉬고 짜장면 반도 못 먹고 세트로 온 탕수육도 먹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손도 못 뻗고 그러다가 오늘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오빠한테 집 내놨으니 이사 가라고요. 조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 가면 지금 오빠 사는 집, 판 돈 다 줄 테니 오빠랑 새언니가 모은 돈 합쳐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하셨거든요. 집 판 돈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나가라고 부동산에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복비도 넉넉히 주겠다고 얘기하고 오셨대요. 참고로 오빠가 사는 집은 아빠 명의예요. 아까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오시면서 혼자 결정하시고 부동산 들렸다 오셨는데 그러고는 오빠한테 전화 걸어 통보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랑 저한테 얘기하시고 내일 오빠랑 새언니 온다는데 이렇게까지 아빠가 화내시고 갑자기 큰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오빠랑 카톡 했는데 모은 돈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빠도 걱정이고요. 추가. 그동안 판에서 보던 것처럼 추가글이나 후기를 써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오빠랑 새언니랑 와서 혼나고 저도 몇 년 전 생각나서 혼자 울고 남자친구 붙잡고 울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서러웠던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원래 저희 집은 광역시 주변에 살고 오빠랑 저는 광역시에 있는 각각 다른 대학을 다녔어요. 바로 이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긴 한데 너무 통학하기 힘들어서 오빠 군대 다녀오고 오빠랑 저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학교 주변에 좀 비싼 전세 마련해 주셨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셨어요. 집에서 통학하려면 왕복 2시간 반인데 광역시 들어오고 왕복 1시간에 학교를 다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전 졸업하려면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오빠가 졸업하자마자 혼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마련해 주시면서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셨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주셔서 제가 알바랑 용돈 모아서 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오빠랑 같이 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빠는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모은 돈 없이 혼전 임신해서 결혼은 해야 하고 어째요. 새언니는 저보다 1살 많은데 졸업과 동시에 임신한 상태였고 큰돈 모은 상태 아니었으니 새언니가 저랑 오빠랑 살던 집으로 들어와 신혼살림 차리고 제가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정말 제 옷이랑 책만 들고 나오고 오빠랑 살면서 마련한 재미있게 산 것들, 예를 들면 미니 화장대 같은 거 하나도 못 들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놓고 오지 않으면 마땅히 오빠도 새언니도 집도 혼수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 있는 전세다 보니 오빠랑 새언니가 CC라서 그냥 살기가 좀 뭐했는지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그 전세를 빼서 더 비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길래 오빠한테 한마디 했죠. 지금 전세 빼서 더 큰 전세 갈 돈이 어딨냐. 부모님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오빠도 우리가 어떻게 컸는데 내가 그럴 것 같냐고 걱정 말라길래 걱정 안 했죠. 아빠는 오빠한테 일단 가지고 있는 1억 넣고 아빠가 남은 대출 7천 해서 그 집 전세 마련해주마. 대신 그 대출 내가 갚아서 너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고 학교에 들어갈 때 아파트 팔면 다 너희 줄 테니 그때까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애 키우면서 한번 고생해보고 그 가치가 얼마간의 금액이 되어 모아졌을 때 지금 내 명의로 된 1억 7천짜리 아파트 모두 판 돈 너희 줄 테니 거기에 너희가 모든 돈 합쳐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너희 집 가지는 거 더는 뭐라고 안 하겠다. 그건 너희가 노력한 값이라 인정하고 줄 거니까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세 마련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잘못 썼어요. 7천 더해서 21평 아파트 사주신 거 맞아요. 오빠랑 새언니가 가고 싶다고 했던 아파트는 28평 1억 7천으로 전세였고 아빠가 결국 사주신 아파트는 거기에서 10분 떨어진 21평 1억 7천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 그날 오빠랑 새언니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갔고 아빠도 한숨 쉬며 말씀 더 하셨어요. 우선 조카는 가명인 수연이라고 할게요. 너희 결혼해야 해서 둘째가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에 3시간 왕복하며 학교 다니는데 나도 애비라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도 딸인데 별 보고 아침 먹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와서 저녁 먹는데 얼마나 걱정이 됐는 줄 아냐. 그리고 수연애미야.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한들 자식한테 인사는 똑바로 시켜야 되고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다. 지난번 1층 내려가서 수연이 데리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같이 하는데 너무 대충 하길래 꼼꼼히 가르쳐 올라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대충 해도 돼. 어차피 경비 아저씨가 다시 정리할 거야. 정말 수연이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던 거냐? 지난번에는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수연이 나무로 된 무슨 교구가 있는데 그게 200만 원이나 한다고 꼭 사서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서 집사람이 사줬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 교육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냐. 이 세상에 돈만 주면 누군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것 같으냐. 나중에 돈을 주어도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하려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지 난 도통 모르겠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랑 둘째를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다. 지난번 했던 말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 사적으로 급한 일이 생긴 탓에 부모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부끄럽고 불안할까 하는 마음에 일반적으로 둘째를 거의 희생시키다시피 해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물거품이 된 것만 같다.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얼추 걸릴 터이니 지금까지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해서 전세, 반전세, 월세 하는 데까지 해서 구해봐라.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 지 5년인데 반전세 정도 얻을 돈은 있겠지. 처음에 약속했던 집 한 돈은 그냥 없었던 돈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너희 집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 너무 우리에게 기대서 너희가 편하게 살아왔다고만 생각이 든다.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아파요. 오빠 걱정이 많이 되고요. 원래 오빠랑 저는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나면서 자랐어요. 짜장면 먹고 뒤처리는 보통 제가 하는데 설거지까지는 아니어도 음식물은 따로 처리하고 냅킨 같은 걸로 기름기는 제거하고 그릇만 해서 봉지에 싸서 내놓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말 그대로 정당한 아르바이트, 순수 노동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추천해 주셨고 조금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날 정도로 혼났고요. 속으로 뒤지게 혼난다는 표현을 쓰곤 하죠. 오빠도 취직해서 자리 잡고 와이프의 아이 예쁘게 크고 집 있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 되니까 살짝 마음이 풀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함께 아빠한테 혼날 때는 진짜 아빠 존경해야지. 아빠 멋진 분이야. 이런 얘기 서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아빠가 며칠 사이에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아직도 그때 짐 싸서 집으로 들어온 거 생각하면 눈물 나요. 정말 학교 졸업할 때까지 딱 1년만 오빠랑 살면 안 되냐고 고집부렸다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엄청 혼나고 아무것도 못 들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중간에 제가 요약해서 쓰느라 잘못 쓴 거 있는데 수정하거나 추가할게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월세 내라고만 하지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냐고 하셨고, 아빠는 안 된다고, 돈 없어서 집 못 구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하셨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